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코노미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집필하신 경제 분석의 신,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령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로 30년째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타이밍은 정말 못 맞추겠는데 방향이랄까 이런 네네. 거는 그래도 반반은 조금 반반 확률보다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갈수록 예측력이 0.01g이라도 올라가는 이코노미스트 홍준호. 네. 아유, 또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홍 박사님을 제가 2008년인가 2009년인가에 홍 박사님의 블로그, 예. 네, 홍 박사님의 블로그를 처음 알게 됐었어요.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근무했고 그쪽에 있었지만 사실 이코노미스트 분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잖아요. 이제 전공 분야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조금 궁금했었던 차에 그때 그 블로그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그리고 이제 그때 부동산 관련돼서 다들 최악의 상황 얘기를 할 때 그때 오히려 반대적인 급부에 또 얘기를 또 해주셨던. 예, 그때 이제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이제 이상우님이랑 최상욱님이 네. 그때는 애널리스트였어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싸서 2012, 13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던 차에 앞만 봐도 더 빠질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빠진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을 업계에서 찾으니까 그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친하죠. 이상우님과 최상욱님한테 모셔가지고 내가 저기 세미나 한 걸로 할 테니까 와서 강의 좀 해달라 나한테 1대1로 부동산 강의해달라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했던 걸 이제 블로그에 정리하고 그랬었죠. 네, 저에게 사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정말 금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입었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상당히 놀랐던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금리 충격에 심한 영향을 받았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악재가 겹친 건데 두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악재가 거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특히 2020년, 21년 2년 합쳐서 한 31% 올랐거든요. 네, 엄청 전국 올랐죠. 아파트 값이. 네, 엄청 올랐죠. 예, KB 부동산 기준입니다. 이거가 말이 되나? 아무리 저금리 혜택이 크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사실은 2020년은 거의 제로였고 21년 조금 회복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가격이 30% 오른다. 전형적인 버블이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했었던 데다가 두 번째로 가해진 너무너무 큰 충격이 불황이죠. 그래서 2020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안 났으면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네네. 그때를 고비로 해서 막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경기가 확 나빠지는 게 지금 보이니까 결국 부동산에서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그 가격과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 소득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지금 2023년 저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아마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보거든요. 올해 경기가 예, 불안할 거다. 그러니까 작년에 80만 명 정도 네. 고용이 늘었는데 그거 올해 토해낼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을. 네, 그만큼 올해 경제 여건이 굉장히 엄혹하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수출이 불어서서.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10월부터 나기 시작했고 그 나는 속도를 볼 때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2023년 한 5, 6월 되면 마이너스 20%도 볼 것 같거든요. 5, 6월쯤에 마이너스 20%. 예, 올해 5, 6월에는 마이너스 20% 정도도 보거든요. 이 정도로 경기가 급하게 나빠지는 게 오니 저 승진 인사가 나올 것이며 대규모 채용을 할 것인가. 그렇죠. 사람 자르는 게 지금 몇몇 은행에서는 80년대생도 자른다며요. 요즘 뭐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금융권 출신이긴 한데 네네. 부령님이나 저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장이다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얼마 전에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저랑 거의 같은 입사 동기들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한 정도가 덩어리가 커졌다. 네, 여기서 이제 부령님이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거죠. 제 친구들은 임금 피크 들어가가지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80년대생들이 정리하고 또는 자발적인 그런 손들고 나가는 거를 네. 대상에 올릴 정도로 경기가 나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부동산이 안 그래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금리까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즘 들어서 뭐 경기 불황에 좀 대비를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 좋지 않다. 근데 또 막상 최근에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물론 앞에서 말하는 거와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서로 다른 것 같긴 한데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걸 볼 때 2023년 금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떨어진다.
확실히 떨어진다. 예, 내년 이맘때 아마 지금부터 정책금리가 낮을 것 같다. 내년도에 그럼 2024년 정도를 보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중에 아마 피크 치고 내리지 않겠나. 그러면 한 뭐 하반기 정도? 예,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기가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때문이었는데 네네. 미국이나 우리나 뭐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35%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그 미국의 건설업 부문의 고용이 한 8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게 2020년 한 해 잠깐 보면 100만 명 한 방에 잘리거든요. 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점인데 지금 미국도 우리랑 똑같이 9, 10, 11로 가면서 계속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나고 거기도 이제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네.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이번에 뭐 아마존 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정리 해고들이 이제 빈발할 텐데 그게 이제 언제 시작되냐 하면 대충 기존 물량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니까 네. 아무래도 2023년 하반기다. 그렇게 되면 그때 실업률이 급등할 테니까 실업률 급등하면 뭐 인플레고 뭐 나발이고 없거든요. 일단 경기 나빠지면 그냥 금리 인하해 줄 거다. 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게 아마 2023년 하반기에 나와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4년 1월 초에는 아마 지금 미국 정책 금리가 4.5%인데 이거보다 네. 저는 밑에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막상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우리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예,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요게 이제 2년 뒤에 집값이 어떨 거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초 실거래가는 아마 대부분 단지에서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올해 바닥을 치고 오를 거냐는 요건 운에 좀 달려 있거든요. 각종 변수들이 또 그렇죠. 추가될 테니까. 예, 두 가지 변수가 음. 가장 우리한테 좀 걱정거리인 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미 연준이 봄에 인하해주면 아마 제가 연말에는 지금보다 부동산이 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지표를 보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거 한 달 더 봐야 돼. 이러다가 2023년 말에 인하해준다. 이러면 이게 사실 효과는 내년에 오는 눈으로 거지. 넘어가니까요. 예, 이런 타이밍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 하나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걱정은 이제 불용님이나 저나 금융기관이 있다 왔는데 사실 금융기관들이 불황이 와봐야 얼마나 허튼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예, 저도 2010년, 11년 KB은행 다녔잖아요. 네네. 퇴사한 지 오래됐으니까 봐줄 거죠. 그때 저도 뭐 딜링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딜링룸에서 키코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아, 키코. 예, 뭐 그런데 저희 KB는 거의 키코 문제가 없었던 네. 회사여서 전 그래도 아무튼 그때 딜링룸에 돈 벌어주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때 좀 지나고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보니까 세상에 뭐 은행권, 범은행권,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제 저 몇 년 뒤에 입주할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는 그 고금리 대출이 100조가 넘었대요. 그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총 대출 규모가 100조 원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페이퍼 많이 했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정작 뭐 키코나 이런 걸로는 우리가 맨날 혼났는데 네. 정작 저희들은 뭐 손실 본 거야. 몇몇 은행들, 몇몇 조선사가 끄셨다라면 네. 그 뒤 은행들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힘들고 힘든 기나긴 실적 부진의 시즌이 이어진 네. 건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뭐 또 프로젝트 금융부 정말 그 부 인센티브 많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은행을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몰랐거든요. 저희 대부분 모른다고요. 그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또 그 사업장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와, 저 부서가 그 은행에서 최고 인기 부서였는데 그 뒤 그 고생을 하는 걸 우리 다 봤잖아요. 네. 이번엔 어디가 터질지를 그렇죠. 그 건전한 은행들조차 그때 사실 특정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는지 우리도 은행원들끼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외부에 나와 있는데 음. 은행 중에 또는 뭐 저축은행 중에 카드사 중에 증권사 중에 보험사 중에 이렇게 5개 업권 중에 어디 하나라도 어디가 터지면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이게 회복은 불가능하거든요. 연쇄적으로도 무너지는 금리가 예.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2011, 12년 하우스푸어 사태가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그 전에 불황이 왔던 거지만 그리고 먼 원인은 MB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많이 지은 거지만 그 불황을 더 길게 만든 건 저축은행 사태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보면 매크로로 보면 저는 뭐 부동산 지금 그렇게 아주 심하게 여기서 몇 년 더 가는 불황보다는
급격하고 짧은 불황을 보이는데 운 없으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부령님 질문에 대해서 금리는 내년에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값이 지금보다 높나요? 물으면 1년은 자신 없고 네. 2년 뒤.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제가 이쪽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들은 단기적인 걸 원하시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고민되는 게 말씀하신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주요 변수들. 이게 제일 크게 시장을 바꿔버리잖아요. 예, 파월도 아마 자기가 올해 언제 금리 내릴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가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다 정치랑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왜냐면 각 지역 정치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파월도 지금 부동산 망가지는 거 보면서 엄청 무서울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야, 오르락던 게 있는데 이거 빠진다고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제 지금은 배에 힘주고 있지만 네. 막 정말 건설 부문에서 사람들 막 수백만 명씩 자르고 이러면 분명 그 사람이 바뀔 텐데 그게 언제인지를 우리가 그리고 지금 뭐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한국 정책 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엄청난 관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업계에 있는 친구들 가끔 만나서 들으면 정말 옛날 그 MB 정부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저축은행 사태 때도 약간 관치 있었고 엄청난 관치였어요. 엄청난 관치였었고 그것 때문에 뭐 시장 불황이 있으니까 뭐 각종 그 대출하는 부서 금리 낮추라고도 했고 엄청났었잖아요 그때. 그러고도 결국 동양증권 사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도 소용없어서 결국은 그때 네. 그 긴 불황이 왔던 건데 네. 이번에 지금 막고 있는 중인데 들리는 말로는 잘 막고 있대요. 근데 네. 그 어디서 또 모르니까 이건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비하시는 것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안전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부령님이랑 저는 업계 떠난 지 좀 돼가지고 친구들이 현직은 저는 이제 거의 없고 네. 다 이제 헤드쿼터급이니까 네. 그 친구들은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디 회사 내부 이야기를 밖에 잘 안 밖에서 하거든요. 언급할 수가 없죠. 괜찮아 그러면 잘 될 거야 이 정도지.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지. 어디가 문제래 거기 뭐 매월에 뭐 들어온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 다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게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이 발표하는 그 각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만기가 언제 온다. 여기 PF가 얼마 있는데 자기 자본 대부분 몇 %다. 이거 다 아는 정보 정도에 네. 불과하지 구체적인 내부 정보까지는 아직 저희도 이제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변명을 좀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황이 조금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투자는 부동산 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우리 박사님께서도 각 시기별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채권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벌써 많이 벌었죠. 그 채권 투자가 좋은 이유 간단하게 우리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불황이 오면 금리는 인하하게 돼 있다. 불황이 올 때 각 금융기관 문제도 생기지만 아까 미국의 건설사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한국 건설사는 뭐 안 힘들겠어요. 네. 다 힘드니까 그 기업들 넘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4.5% 발행된 한국 정부 국채가 있다. 네. 10년짜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발행되는 국채가 3.5에 이번에 찍었어요. 4.5가 이제 3.5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4.5% 이자를 주는 채권은 이제 9년 만기 4.5% 이자 채권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인기 좋겠어요. 지금 새로 발행된 건 3.5%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격이 올라가겠고요. 만에 하나 부령님하고 이제 저희 이건 가설에 불과한데 내년 이맘때 발행되는 한국 정부 국채가 저는 한 2.5%거든요. 예를 들어. 네네. 그러면 올해 지금 발행되고 지금 찍고 있는 3.58%짜리 10년 만기 국고채는 내년에 인기가 또 하늘을 찌르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 정부 정책 금리가 인하된다고 생각될 때는 채권이 최고고 채권 중에서도 아직 이자 받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장기 채권이 네, 장기채가. 이게 최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채권들 중에 하나가 하일드 채권들. 하이힐드 예, 채권. 그러니까 네. 이제 고수익 채권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수익 채권을 투자할 방법이 사실 되게 어렵고 특히 증권사에서 파는 개별 채권, 소액 채권은 저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라고.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 동양증권 출신이거든요. 예,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동양증권 다녔어요. 지금 이제 유한타 증권이죠. 그 동양증권 사태 나기 전부터 그 친구들 굉장히 저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양증권에서 기업보험 팔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업원 팔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살아보려고 그 동양그룹이 그 힘든 불황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하다가 기관들한테 팔다 안 되니까 결국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들을 소매 고객들한테 팔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치 빠르고 정보력이 뛰어난 기관 투자자들이 안 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생각해보면. 예, 그러니 그런 채권들 소액 채권들도 뭐 능력 되는 분은 하시는 거고 그는 정말 능력이 필요한 시장이니까 저는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네. 그러니 이제 남아 있는 대안이 바로 산은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 네. 있어요. 이거는 좀 만기가 짧아요. 음. 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짭짤하겠죠. 금리가 네. 높으니까 한전채 그죠 들어보셨죠? 네, 한국전력 한전체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국전력채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은행채들 중에서도 만기 짧은 은행채들, 1년짜리 은행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거의 손실 가능성 우리나라 은행 안 많을 텐데 그리고 금리는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은행 예금보다 훨 나은 상품들이 채권 시장이 지금 열렸고요. 또 네. 미국 같은 경우도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쿠폰 금리가 한 6에서 7% 나오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나라의 더블 B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현대차가 미국 가서 채권 찍으면 트리플 B나 더블 B 나올걸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테슬라나 포드도 싱글 B나 더블 B 줘요. 그만큼 신용등급 평가가 짜요. 그래서 거기 정크본드면 한국에서는 솔직히 현대차는 아니겠지만 현대차 바로 밑에 등급 더블 A 등급이라고 봐야 저는. 네. 그러면 뭐 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굉장히 적고 그 중에 망하더라도 연쇄도산 가능성은 없는 애들이니까 네네. 그런 채권들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채권 투자가 좋은 시기다. 그리고 지금 뭐 박사님도 조금 수익 냈다, 많이 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네. 물을 잘 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흐름을 잘 타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어떤 시기 정도로 볼까요? 뭐 지금 당장 투자 안 해도 이제 대비하면 되잖아요.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로얄층, 로얄동도 저층이랑 가격이 같이 형성되는 시기죠. 아예 안 팔릴 때. 네, 그래서 뭐 그냥 팔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의 가격에 맞춰주는 시장이 네. 지나고 보면 항상 그때 사서 그렇게 한 2, 3년 두고 보면 손해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괜찮은 입지의 로얄층 로얄동이다. 뭐 앞에가 트여 있고 학교 앞이다. 그리고 주변에 위해 시설도 없다. 교통도 좋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집이 네. 저층 가격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급매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시장은 사실 지나고 그 가격에 사서 후회를 그렇게 부동산이라는 건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네. 오늘 좀 살벌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제 발표됐어요. 네, 부담지수. 예, 근데 그게 서울이 216이 나왔어요. 네. 역사적 평균이 130인데 네. 216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40% 버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 작년 9월. 작년 근데 9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월, 11월, 12월에 패닉이 왔으니까 네. 그 옛날 데이터죠. 네. 그리고 또 금리도 거기서 1% 빠졌으니까 네. 아마 지금 측정하면 200 밑에 있겠죠. 자, 네.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가격 기준에서 40% 버블이면 30% 정도 빠지면 이게 버블이 해소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를 때는 뭐 50%, 40%가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빠지는 건 30, 40% 빠지면 그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났었던 가격 단지 기준으로 해서 한 30%, 25% 빠졌다면 이건 저는 사실은 이제 버블은 해소됐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깎는 건 자기 능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력이 있고 네. 중도금 더 많이 주겠다든가 네. 현금 일시불 사겠다 그러면 더 깎아주실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힘들고 그런 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정도의 가격이 오면 서울 기준으로는 네. 그 정도가 버블이니까 네. 그 버블을 인수할 수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산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작년보다 올해 벌써 금리가 1% 빠졌고 그렇죠. 올해보다 내년에 금리 1% 빠질 거라고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 부담에 따라 지수가 팍팍 떨어지니까 네. 금리 1% 떨어지면 이게 대충 그 부담이 한 10%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러프합니다만 네. 대충 식을 보면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216이었지만 이미 금리 1% 빠졌으니까 저는 200 밑일 거라고 봤고 네. 여기에 또 1%가 내년에 제가 또 빠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네. 이미 180일 거예요. 거의. 네, 네. 그러니까 미래를 땡겨 쓴 가격 지수는 180대 후반 정도일 텐데 거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5% 30% 어떤 깎이면 떨어진 거라면 예, 이거는 대충 언제 가격이 되냐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절대 가격은 2019년 가격일 거고 네. 상대 가격은 그때쯤 되면 2016년 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더 빠져서 2012년 가격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능력이더라고요. 네네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레벨 조정이 온 단지들은 한번 사볼 만한데 뭐 제가 봐도 정부 규제 완화하고 하는 효과들이 있어서 네. 이제 금매는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금매 거래가 되면 여러분 실거래가는 더 빠집니다. 원래 후행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가격들이 나오는 대로 능력 되는 분은 로얄층 로얄동 네. 그런 거를 고가격에 2019년 가격,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2019년 가격, 금리를 감안한 상대 가격은 2016년 가격 정도에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몰랐다가 나중에 투자가 좀 실력이 늘거나 조금 경험이 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R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로얄층 로얄동. 네, RR. 네, RR도 안 팔리는 그 시기가 나중에 보니까 가장 최저가였더라. 이거는 확실히 맞았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못 오를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2012, 13년이 그랬어요. 네. 바닥은 친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하고요. 불을 켰잖아요. 그게 네. 한 2015년까지 기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 만나면 지치긴 하는데 지치는 장은 올 수 있다. 뭐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망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가 아닌 다음에는 회복 가능성도 있다. 뭐 또 1년 버티면 그게 더 싸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국민들의 소득은 연 한 3, 4%씩 늘기 때문에 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어떤 가치들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은 느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긴 안목에서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시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초반부에 언급했던 것처럼 박사님의 블로그를 제가 본 게 2008년인가 9년도였고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가 2010년 11년 그때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과 크게 다른 게 아니시네요. 예, 그리고 2011, 12는 좀 빨랐잖아요, 제가 콜이. 사실 13, 14가 바닥이었으니까 네네. 진바닥이었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특성상 여기서부터는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레벨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뭐냐면 음. 적정 가치보다 좀 싸다 싶으면 이게 안전 마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더 좋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안전 마진이 생기면 그때 그 가격에 사서는 손해 안 봐. 집 사면 기본 2년은 실거주 해야지. 그리고 좀 고가 아파트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아내려면 10년은 보는데 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빠른 편이긴 하니 네. 저의 콜은 이 가격이면 괜찮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더 빠지면 더 땡큐인 거죠. 네. 근데 그건 운이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운에 맡기지 말고 저는 운은 일단 배제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냥 저라면 지금 이 가격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단지가 많은 것 같다. 네. 허수가 있는 단지들은 배제하시고 네네. 특히 저는 트로피 아파트들은 조심해야 된다. 트로피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떠오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에 한번 성공할 때마다 와이프가 바뀌었어요. 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멜라니 여사가 지금 그분이 나이 차이가 한 40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양의 부자들이 이혼 서류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이혼할 때 얼마 주면 이혼할 수 있는 옵션을 서로 거는 그런 걸 했으니까 그 사람 뺏겼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항상 사업에 크게 봐서 몇 번 곡절이 있어서 두세 번 성공할 때마다 와이프가 바뀌었는데 그 와이프가 그때 최고의 모델들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바로 저희들은 트로피 와이프라고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벼락 부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트로피 모으는 거라고 하거든요. 트로피가 뭐냐면 이 벽에 걸려있는 사슴이나 범의 머리가 걸려있는 걸 트로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설명하냐면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의 코인 부자, 주식 부자, IPO 부자, 스타트업 부자들이 트로피처럼 아파트를 샀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그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아파트들 거래가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뭐 당장 미국의 세계 최대의 거래소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 그 끌려오는 거 봤죠. 네. 바하마에서 인신 구속돼서 오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강한 불황이 올 때 그 허상이 깨지고 그 허상에 깨질 때 트로피를 모으듯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을 바꾸셨지만 아파트를 사거나 빌라를 사면서 자신의 부를 남에게 과시한 사람들은 급하게 샀으니까 급하게 팔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꽤 보이거든요, 저는. 네네. 그런 지역들은 가격 조정도 지금 안 돼요. 왜? 후행하거든요. 네. 버티고 버티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네네.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랑 뭐 이거는 왜 거기는 괜찮다, 안전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직 장은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남의 어디 아파트는 세이프 헤븐이야. 트로피 아파트인데 사실은. 네. 거기는 전혀 지금 신고가 찍었어. 이런 소리 하면 아직 더 빠질 구석이 있는 거죠. 저는 2013, 14년에 봤듯이 또 97, 98 외환위기 때 봤듯이 네. 강남 아파트조차 붕괴될 때가 네. 진바닥이더라고요. 그때 압구정이 1997, 98년에 그 60평짜리가 5억, 6억에 거래된 거 봤거든요. 네네. 평 1,000만 원에, 평당 단가 1,000만 원에 거래된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가격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있겠지만 모르거든요, 그거는. 아주 그렇죠. 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 불황은 아주 강한 불황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금융기관 문제와 함께 분명히 그게 연루가 돼 있겠죠, 그죠? 네. 자기 돈만 갖고 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하고 그래서 어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런 종류의 트로피 아파트들이 뭐 멀쩡하고 여기는 괜찮아라는 소리가 들릴 때 아직 빠른 건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버티다가 강남 너마저도 뭐 이런 신문 기사가 은근히 나올 때가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얼마 있다 바닥이 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해보니까. 뭐 저는 그 2013년 그걸 정말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가 이제 신사동이어서 이렇게 살살 걸으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밑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면 반포장이랑 레미안 퍼스티지가 그때 최고의 아파트였는데 그렇죠. 예,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부동산 보는 게 취미였어요. 물론 네. 못 샀는데 저도 가는 작아서 그 가보면 금매가 거기 단지 금매 나오고 38평대가 10억 밑에 막 거래가 체결되던 진짜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좋은 한국의 탑 아파트조차 네. 지금은 뭐 거기 말고 딴 데가 탑이겠지만 네. 왜냐면 세월이 흘렀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지역 아파트조차 뭔가 금매가 나오는 시기가 올 때가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더 진짜 바닥일 수도 있겠죠. 약간 후퇴했어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불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커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네. 걱정을 하시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단지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역사적 최고가 대비 30에서 25% 빠진 단지들은 대단지거든요. 네.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단지들이 좀 그런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뭐 가장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면 과천 한번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네. 과천. 예, 과천이 이제 강남 4구 이럴 때 과천을 넣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네. 그만큼 준 강남급이었고 그걸 저희들은 그 게이트웨이 여기를 넘어서면 부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단지 가격이 10억이 깨지 9평 기준 10억 이번에 깨졌잖아요. 네네. 물론 그 단지는 약간 처지는 단지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고 대단지이고 거래도 잘 되고 난 여기 살아야지라는 약간은 어떤 뽕을 갖고 무리한 분들이 들어갔던 단지들에서 네. 그 가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기준은 금매가 나오는 그런 단지 기준으로는 저는 네. 더 빠지겠냐 빠져본들 그게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크게 있겠냐를 생각하지만 전체 아파트를 보면 사실 그런 단지들은 소수잖아요. 네네. 그러니 그 밖의 단지로 확산되는 후행하는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또 지금 오늘 이야기 안 했지만 사실은 이제 도생도 봐야 되고 도생. 오피스텔들 그 고급형 네네. 강남에 있던 그 고급형 오피스텔들 네네. 또 그 평당 분양가 억 찍었던 엄청 비싼 곳이 있었죠. 예, 거기도 있었고요. 빌라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단독주택까지도 네네. 광풍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지 지역이니까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불황이 오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들이 더 확산돼서 하나 더 온다. 네, 하나가 더 온다. 사실 이러면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에이, 부령님, 그건 최악은 아니죠. 네? 우리 외환위기를 봤던 사람들인데. 그냥 힘든 시기가 오죠. 힘든 시기가. 네, 말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고랜드 사태처럼 뭐 하나가 더 왔을 때 되게 힘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더라도,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기회에 되게 많이 떨어진 것들은 그거 사도 되겠네요. 거기서 레벨 다운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5% 30% 빠졌는데 거기서 또 5% 10% 빠진다. 이건 정말 기회잖아요. 2012, 13년 가격이 된다는 네. 건데. 그럼 일종의 역발상 투자도 조금 길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달러 사자고 맨날 그러고 떠들고 다녔던 게, 달러. 요럴 때 그 달러를 들고 있었던 분들은 네. 환차익이 지금 2년 전 대비해서 봐도 100원 이상, 뭐 작년보다는 뭐 빠졌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얻은 상태에서 5%만 더 빠지면 내가 사는데, 뭐 이러면 좋은 집 못 사거든요. 사실 아시잖아요. 네네. 사실 집이라는 건 이 가격이면 합리적이다 싶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사버리면 되는데, 네. 그 조금 더 깎아보고 이거 조금 좀 하다가 결국 못 사고 시장 돌아선 다음에 후회한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았죠.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서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사례처럼 자신의 투자가 잘 분산돼 있고 불황에 잘 버텼다면 30% 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식 30%, 부동산 30%가 그러니까 리딩 단지 기준 네. 30%가 빠졌는데, 네. 만약 우리가 지금 재산을 그냥 유지했다면 내 자산은 그러니까 30% 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네. 5% 10%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벌고 시작하니까. 근데 네. 그걸 못 번 상태에서의 투자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과정을 밟아보면 리딩 단지에서 트로피 아파트로 조정해 갈 거고, 트로피 아파트에서 이제 저가 단지로, 그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 9억이라는 단층이 네. 있잖아요. 그 단층 밑에 아파트까지도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단층 밑에 아파트까지 오다면 그 다음에 도생이든 뭐 고급형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과정이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 충격이 오고 그걸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우리 부동산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내년에도 좋은 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뭐 바닥을 잡겠다는 마음만 좀 버리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준, 고점에서 한 25% 30% 정도 빠진 거에 홍 박사 말대로 정말 금리 내리면 너무 눈높이를, 내가 정말 목표로 했던 단지, 그 아까 얘기했던 관문 아파트들은 안 돼도 그 밑에가 늦게 반응이 오니까, 왜냐면 쥐고 있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네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또 기회가 올 수 있고, 그러면 나 관문 아파트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 사이클이 또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네. 옛날에는 막 굉장히 사이클이 길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카드 위기 이후에 네. 되게 사이클이 짧아졌다라는 사이클이 거. 정말 많이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예, 그 카드 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DJ 정부 때 카드 규제를 완화했다가 400만, 500만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은행들이 카드 대출 이제 안 해주고, 또 기업은 그때 하이닉스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현대전자죠. 네네. 현대전자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 뭐 현대그룹이 구현대그룹이죠. 해체되는 중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은행들이 전부 부동산 담보대출로 가면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이후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됐고, 제가 바로 그때 대출해 줬었어요. 이게 정책에 되게 예민한 나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때도 잠깐 경기 나빠지던 2004년 5년에 확 또 부동산 빠지고, 네네. 그러다가 또 딴 나라는 금리 인상하지만 우리는 그때 되게 힘들어서 2005년 금리 인하해 주니까 또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장이라서 네. 큰 대세의 장이라고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네. 조정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되게 많이 했었죠. 예, 대표적인 조정을 이야기하면 99년 바닥이었고, 2005년이 큰 조정이 왔었고, 2009년 조정이 또 컸었고, 또 2012, 13 조정이 컸잖아요. 네. 그 긴 장에서 보면 또 2014년에 바닥을 치고 올랐던 장도 사실 2018, 19장의 조정도 꽤 컸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조정이었죠. 네, 상당한 조정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까지 터졌던 2020년 5월 정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네. 조정이. 이런 짧은 사이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번만이 유일한 기회다. 포모 같은 소리가 나오면 다 팔아야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이고요. 포모라니,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못 산다니,
어디 그런 도구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음. 그냥 우리나라는 변동성이고 장기 뭐 30년, 50년 돌아보니까 그때보다 한 10배 올랐네 이러는 거지. 네. 그 사이사이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시장인데 음. 뭘 그렇게 어떤 가격에 절대 가격에 커미트먼트 제가 이렇게 딱 거기에 낚이면 안 돼요. 한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돈 못 버는 시장이다. 제가 원래 다음 질문이 이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는 미분양이 증가되고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잘 팔리니까. 또는 누구는 반대로 아직 공급 부족이 계속이고 그다음에 역대 최저 수준의 미분양이고 금리 충격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이지만 곧 있으면 금리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서로 이제 양극단의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딱 들어보면 그 양극단이 서로 계속 반복되는 짧은 사이클에서 움직인다. 이게 또 정답이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한 3년 사이클 같아요. 상승 3년에 네. 1, 2년 조정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고 네. 아주 큰 사이클로 보면 이제 물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8년 사이클이 왔던 건데 네. 이 8년 사이클 내에서도 크게 한 번씩 조정이 있었고 앞으로 예를 들어 5년 하락 조정이 있어도 반등 한 번 없이 쭉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장인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인플레 때문에 그런데 하단이 계속 올라가는. 하단은 올라가고 요 윗단에서 이렇게 충격이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 예, 그게 이제 수출이랑 사이클이 같이 가는 거죠. 수출 경기 좋으면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늘어나잖아요. 당장 네. 여러분 그 삼성전자 직원이 12만 명이에요.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네. 12만 명, 13만 명 정도 되는. 그리고 벤더까지 하면 30만 명 정도 될 텐데. 네. 평택만 부동산 시장의 무풍지대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 얼마나 많은 고용이 증가하니까 그렇거든요. 네네. 화성도 그렇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올해는 엄청 안 좋지만 이렇게 안 좋은데 내년에까지 안 좋겠어요? 또 언제 모른다고요, 그 사이클이. 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들이 네. 우리 동탄 아파트랑 광교 아파트 가보고 오른 거 봤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분들이 사기 시작하면 또 하이닉스, 이천에 계시는 하이닉스 분들이 또는 청주에 계시는 하이닉스 분들이 또 한 번 움직이면 대세청 한번 크게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네. 이게 너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주자학 같은 그러니까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주작. 그 주관주의라고 네. 부르는데 네. 도덕적 관념을 갖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식의 네. 주장들은 그런 들을 가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증거에 기반한 지표에 기반한 주장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금리는 이미 고점에서 120bp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고금리 기준. 네. 그게 근데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금리잖아요. 네.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 규제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이맘때는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주택가격의 하락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인가 마무리될 텐데 그 마무리되는 순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거대 단지, 전 국민이 아는 거대 단지부터 돌아서고 그 다음에 트로피 아파트들이 돌아설 거고 그 다음이 9억, 뭐 6억 이런 그 대출 규제에 있었던 단지들 돌아서고 그 다음이 빌라에 뭐 오피스텔의 도생이 이제 돌아서고 그 사이클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네. 올해 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네. 2년 뒤를 생각하면 이 금리 여건에선 돌아설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은 2년 안에는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뭐 고점이 2021년 9월이었으니까 이미 네. 벌써 빠진 지 1년 4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벌써 20, 30%, 30, 40% 빠졌으니까. 그러면 뭐 가격의 조정이 이렇게 크면 조정 기간도 짧아지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조금 저가 매수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좀 돌고는 있더라고요. 그 규제 완화가 컸죠. 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이제 사고 싶어도 그동안 못 샀었는데 네. 또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한 데다가 세금 문제들, 특히 네. 취득세 그 8%가 너무 컸었는데 사실 너무 컸죠. 예, 그거는 정말 너무 큰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네. 정말 사기 싫은 가격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풀리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전세 가격 상승 다들 예상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봤죠. 네. 6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물은 역전세난과 월세 가격의 상승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예상치 않았던 주요 변수 하나가 뭔가가 이 시장을 엉켜놓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올해죠. 이제 2023년, 24년의 전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월세 상승, 전세 가격 하락이 보이죠. 뭐.
여전히 예, 월세 가격 역사의 상승. 역사적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세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가장 큰 건 금리 인상이죠. 그죠? 네. 금리 인상 앞에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줄은 몰랐고, 근데 금리가 오를 때는 되게 빨리 오르는데, 네. 근데 내릴 땐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 금리는 더 떨어지겠지만, 네. 정부 정책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인하하기가 미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게, 그러면 전세 담보 대출이 쉽지 않고, 이제 두 번째가 문재인 정부 후반에 왜 그렇게 버블이 심했나 생각하면 결국 그 보증보험이, 저는 전세 보증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보증보험. 예, 그러니까 보증이 들어가면 모든 시장은 망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보증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네. 그 시장의 구조는 망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이 역전세가 날지 이 집의 주인이 사기꾼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보증돼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주택 보증이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빌라 왕이 3명 죽었다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집주인의 신용도와 집주인의 능력을 고민하지 않고 전세를 들어도 되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임대차 3법이 또 네. 전세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강하게 만들면서 네. 역전세가 발생하는 과정들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터졌죠. 첫 번째, 금리 상승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2021년 8월부터, 그때가 부동산 고점이 9월이잖아요. 네네. 8월부터 뭐가 있었냐면 전세 대출 규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9억 이상 전세에 대해서 보증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고점을 만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나게 줄면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 그게 그 2021년 8월이 피크고 네. 9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지금 1년 4개월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집값 하락의 가장 큰, 그 금리도 있지만, 네네. 이제 세 번째가 이걸 거치면서 역전세 벌어지고 경매가 가고 뭐 보증보험한테 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전세라는 게 되게 위험하구나. 옛날에 저희는 다 알고 있었죠. 저희도 네. 전세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자칫하면 경매로 사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선수는 있을 수 있다. 굉장히 항상 그래서 등기 치는 걸 그렇게 중시하겠잖아요. 네네. 그거 등기가 아니고 저기 뭡니까? 입주. 동사무소 가는 걸 아무튼 확정일자 받고. 확정일자 받는 걸 그렇게 중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세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던 시기에서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부패했죠. 어떤 건전한 집주인과 이 집주인의 능력에 대한 검증 하나 없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전세를 들어가게 이제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세가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전세로 살다 집값 빠질 때 그때 사면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호구인지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고 경매로 싸워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로 살아야 불황에 집을 살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월세에 대한 수요는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저는 전세는 쉽지 않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금리가 옛날처럼 다시 막 1%대 가고 그러면 뭐 또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 그러는 그 과정을 다 봤는데 네. 설마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대출을 막 촉진시키고 보증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걸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년간 할까? 전 그 사람 안 할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앞에서 그 큰 고생을 하는 걸 봤는데, 네네. 자기 지금 집권 초반을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지금 보내게 된 걸 봤는데 네. 다시 풀어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월세가 일반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대표님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굉장히 저가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 방향과 타이밍을 두 개를 동시에 노리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를 제가 보고 그냥 저 혼자 그치 그렇지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시장 방향과 투자 타이밍 두 개를 동시에 놓이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3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해도 방향은 대충 알겠는데 타이밍은 매번 틀리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을 잡는다, 고점을 잡는다, 불가능한 꿈이에요. 왜 그런가? 아무리 경제를 잘 분석하고 시장을 정말 잘한다 해도
아니 우리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올림픽 전부 다 보고 있었지. 그쵸. 북경에서 우리가 북경에서 올림픽 있었어요. 네. 다 까먹었죠. 북경에서 올림픽 있을 때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뺏기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지. 네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고 네. 지금 이때까지도 중국이 네.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다가 이제 풀어줄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 사람들 그 독재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 근데 독재자 그 사람도 중간에서 마음이 열 번은 바뀌었을 거야. 자기도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이 지난해를 다 망가뜨렸다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의 최대 수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경기에 완전히 정말 골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빠지고 부동산이 빠진 거지.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알거든요. 아, 항복할 수밖에 없다. 뭐가? 경제력이 없으면 전쟁 계속 못해요. 지금 러시아가 인구가 그렇게 가파르게 줄어요. 왜냐하면 징집을 하니까 아. 다 해외로 도망가요. 대학을 들어가던가 해외 여행 중이면 징집 안 당하잖아요. 네네. 그 말은 부잣집 애들은 그냥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경제가 망가지는 거고 지금 러시아 GDP가요 2016년보다 낮아요. 그때 2016년보다. 그때 크림반도 병합할 때 네네. 그때 이후 규제를 받아서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쉐일 오일 증산하면 끝나요. 전쟁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거예요? 그 유전 그거니까 미국이 네. 자랑할 수 있는 네. 셰일가스로 한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 지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유가 보시면 알잖아요. 굉장히 전쟁이 1월에 뭐 키이우를 다시 참수 작전을 한다고 지금 막 군대를 벨로루시 쪽으로 모으고 있다며요. 네. 근데 왜 유가 빠지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방송 중에 유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1, 2년을 놓고 보면 러시아간 저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 우크라이나 땅은 푸틴이 절대 장기간 지속할 수 없고 러시아 경제는 이제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네. 또 반대로 중국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없이 누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확연해졌잖아요. 네네.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2023년 3월 정도 전인 대접까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겠죠. 수천만 명이 죽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정상 사망자 수가 올해 약 2천만 명 넘을 거라는 그런 추정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상반기는 엄청 안 좋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네네. 하반기는 경기 부양으로 중국이 돌아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전인대 4월에 하고 나면 돌아설 거야. 그러면 러시아는 진짜 망한 거고. 뭐 전쟁이 더 격렬해지고 피가 더 흐를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림은 이제 거의 퇴색돼 가고 있고 경제력이 일단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끝났다. 라고 이렇게 쭉 그걸 보면 2023년은 2022년보다는 좋구나. 시장 방향이죠. 이 방향이 네. 수출이. 네. 그럼 수출 좋아지고 나면 부동산도 그 뒤에 온기가 오지 않겠냐. 삼성전자 직원들이, 현대차 직원들이,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네. LG전자 직원들이, 셀트리온 직원들이 집을 살 날이 올 거다. 왜 경기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 연봉이 오르면 네네. 승진 가능성이 높으면 PI를 더 받으면 집을 사거든요. 네. 그게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은 오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알 수 있어도 네. 타이밍은 모르는 거죠. 제가 결국 너무 타이밍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 내가 제일 싸게 샀어. 누가 알아준다고. 아니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제일 싸게 샀어. 그럼 바닥 잡으면 기분 좋죠. 네. 술 많이 먹겠죠. 간이 안 좋겠네요. 왜 그런 거에 집착하냐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지만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막상 홍 박사님을 따라하고 싶어도 뭐 다른 거 애널리스트를 따라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시장의 방향을 알고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공부라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30년 애널리스트이자 경제분석의 신으로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신과 함께가 다 배려놨어. 저는 뭐 일단 역사 공부를 권하고 싶은 게 자산 시장의 역사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면 네. 맨날 똑같구나 이거. 인간의 그 전형적인 징후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때만 되면 비슷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의 역사에 대한 거.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밸류에이션 공부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밸류에이션.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치평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했던 것도 가치 평가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적으로 서울이 평균이 130이다. 자, 근데 지금 216이니까 비싸죠. 그렇죠. 40% 버블입니다. 뭐 또는 40% 각각 이상 버블입니다. 근데 그게 30%, 35% 빠지면 적정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고 들어가 보면 이 부동산의 진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자, 소득, 가격.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감정평가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거든요. 부동산. 네. 그리고 절대 가격의 함수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때는 그렇게 움직였는지 가격 변수들 있잖아요. 네. 감정평가 공부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밸류에이션 공부해 보시면 부동산은 정말 도움되지 않을까. 역사와 관련된 거는 조금 책을 보면 된다고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공부가 막상 좀 모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경매가 역시 그게 가장 경매 쪽으로? 답이더라고요. 그 경매 공부해 보신 분들이 음. 월세 가지고 다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고가 아파트 경매는 좀 다른 영역인데 대부분 감정평가는 월세에서 시작하잖아요. 네네. 캡 레이치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밸류에이션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참 좋지 않나. 지금 정말 경매 공부하기 좋은 때고 네. 또 꼭 경매 공부 아니어도 네. 그 주식 밸류에이션도 좋고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밸류에이션 공부를 해보면 네. 이게 다 엮여 있거든요. 참 좋은 시기 같아요 지금. 그럼 지금 딱 그걸 공부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다. 왜냐면 경매는 이게 우리 그때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소액 부동산 경매가 전성기였던 엄청 시절을 전성기였죠. 보시는 것처럼 네. 부동산이 예를 들어 이거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예, 게이트웨이 아파트가 이제 바닥을 쳤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과천의 아파트가 9억이었는데 내년에 10억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뒤에 트로피 아파트들이 돌아서고 서울의 어디 아파트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게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거나, 왜냐면 시장의 그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경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체된 돈을 받기 위해 네. 경매를 넣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1차, 네. 2차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정도에는 부동산이, 지금은 아파트 경매에 다들 관심이 있지만 내년은 빌라 경매나 다른 경매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 그렇죠. 공부 지금 해두면 자신의 니즈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좀 공부해봐야 하니까 네네. 내년까지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어서 음. 지금 그렇게 나쁜 공부 타이밍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와 주식 모두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역사와 밸류에이션 부분을 공부해라. 물론 주식도 어느 정도 필요할, 당연히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제가 오늘 어떤 친한 그 후배의 페이스북에 애가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니까 네. 삼성전자 어닝 쇼크 뭐 이러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와, 찬스가 왔군요.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댓글을 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댓글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SK 하이닉스 적자나고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날 때가 지나고 보면 바닥에서 그렇게 아주 멀지 않았다. 지금 뭔 네.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강남 무너진다 소리가 나야 바닥인 거고. 네. 삼성전자 넘어져가 돼야 바닥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나쁜 방향으로 가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그건 가격이 이미 다 반영된 거예요. 네네. 반대로 누구나 부동산은 사야 되고 사면 절대 난 이건 안 팔 거고 이 가격은 이제 영원히 안 오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지나고 보면 다 버블인 거고. 네. 그래서 그 투자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 박사님께서도 관련된 그 책들을 좀 많이 쓰시는, 집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의 역사를 네. 썼습니다. 홍 박사님 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유사하게 신경 쓰고 집필하신 책이 한 권이 있다면 딱 예,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네,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예, 2021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 아마 중고로 많이 있을 테니까 네. 새 책은 나온 지 1년 반 넘어서 네. 그 책 보시면 제가 왜 달러를 그렇게 사라고 그 책에서 권하거든요. 2021년 5월에 나온 책인데 네. 이게 이제 주가 고점에 나온 책이에요. 네. 그 책에서 내내 제가 목 놓아 외치거든요. 달러 사라고. 그게 시장 방향성상으로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강 달러를 예상을 하신 거네요. 그렇고 또 그때 시장 분위기에서 주식 사라고는 죽어도 책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저무는 징후들을 잔뜩 썼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IPO. 네. 예, 그 신규 상장 공모가 늘어나면 주식시장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알토란 같은 그 좋은 회사를
갑자기 상장을 시켜서 시장에 자기 지분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희석시키잖아요. 그럼 뭘 뜻하냐 하면 그 창업한 부자들이 보기에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버블이 됐기 때문에 IPO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규모 IPO, 특히 그 재벌 기업들의 핵심 알짜 자회사가 금융시장에 나와서 신주 상장 공모를 할 때는 네. 그로부터 1년 안에 거의 시장은 무너져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죠. 되는 것들을 그 패턴을 좀 쓴 책이죠. 사실 이 책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독서모임에서 몇 번 활용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워라. 마지막으로요. 2023년의 시장 전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너무 좀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 전망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뭐 제일 좋은 자산은 채권이다. 채권이다. 예, 채권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금리 채권을 사두는 게 좋겠다. 근데 고금리 채권이라고 해서 개별 채권, 개별 회사채를 사는 거는 개별 기업음을 사는 거는 이 투자의 기간도 길고 네. 분석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되게 어렵다. 그래서 펀드나 ETF 형태로 하자. 이게 올해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고고 하반기를 놓고 보면 주식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 회사채 금리까지 떨어지고 나면 기업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거든요. 기업들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른바 금융장세라는 게 나옵니다. 실적은 엉망인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주식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장세가 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장세가 올 때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지를 모르니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말자. 좀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역발상의 자세. 삼성전자 이 어닝 쇼크 날 때가 네. 뭐 다음 분기도 또 쇼크 날 수는 있지만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그때가 대충 바닥 근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주택을 아직 사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1, 2년 사이에 골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골라서 살 때 핵심 요건이 뭐냐면 좀 자기가 좀 아는 데를 사라. 여기는 학교가 어디가 좋고 통학로는 여기가 좋고 이쪽은 향이 어떻고 이 근처에는 유해시설이 없고 이걸 좀 아는 데를 사셔야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그런 쪽의 전략들. 그리고 난 집도 없고 절도 없다. 그리고 그럴 돈도 없다. 경매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50대 이상들은 특히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50대 이상은 빨리 주택연금 가입하시라. 주택 가격의 그 감정평가액은 아직 내려가지 않은 반면 금리는 되게 높다. 네. 그러면 이게 주택연금 가입하기에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난 노후 설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냐. 마지막으로 나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많이 물렸다. 상급지로 갈아탈 찬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문 아파트는 엄청 빠졌지만 아직 트로피 아파트들은 빠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 아마 금매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구의 추락 이러면서 벌써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네네. 신문에 아주 근사한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몰락하고 사기꾼으로 밝혀지는 그런 시기가 올 때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찬스들이 그때 온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의 방향을 잡는데 투자 타이밍을 잡으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요. 시장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나와주신 우리 홍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